자, 여러분들 벌써 두 번째 과목 결제가 끝난 거 아시지요? 아, 정말 너무 잘 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오셨으면 지금부터는 정말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역 계약에 관련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와 조금 더 밀접한 내용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제 기대하시고 정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무역 계약에선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무역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것들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이런 거 배우실 겁니다. 또한 이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인코텀스라고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인코텀스가 무엇인지 각 조건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첫 번째로 딱 적었죠. 인코텀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계약에서 다뤄야 하는 조건들 그런 것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들 그리고 만약에 무역 거래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 계약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계약 드디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 인코텀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특히 이제 품질이나 수량 조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입니다. 또 이제 무역계약서상 삽입되는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 제목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요. 무역 클레임 중에 해결하는 방식 중 중재, 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로 일단 용어라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의 개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 간의 물품, 용역, 즉 서비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사적 형태의 무채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물품인 경우에는 그리고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시험에 무역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정형화된 상관습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제 상거래에 관련된 관습적인 내용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인코텀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역은 다양한 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뭐 국내법도 그렇고요. 또 해외에 어 그러니까 국내법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이나 그러니까 사법 중에 이제 민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공법 중에 대외무역법, 뭐 관세법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외에 관련된 해외 법은 없으니까 해외 규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거래하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해외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거래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4개.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봅니다. 자,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없는 수출 대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것을 신용 위험, 영어로 크레딧 리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쪽에서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물건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상업 위험이라고 한다. 네, 물품에 관련된 리스크를 의미한다. 자, 그다음 우리 그 무역에 관련된 돈을 주고받을 때 외국 돈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 위험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하고 실제 물건 받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국제 가격이 막 변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한 리스크도 존재한다. 습니다. 자, 그다음에 됐고 이제 무역 계약의 본질. 네,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무역 계약 본질 아래 지금 페이지에서부터 쭉 내려가는데요. 이제 법적 성질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지 서로 이 세 개가 잘 매치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용어가 어려운데요. 제가 매우 쉽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너무 이해가 쉽게 잘 될 겁니다. 자, 이제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낙성계약의 특징이 있다. 자, 낙성계약, 승낙을 하면 이제 성사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에서 승낙을 하면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거래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전화로 나 그거 살게요. 아, 그래요? 그럼 사세요. 이렇게 그냥 계약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양측에서 의견을 합치하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 자, 그다음 중요 나왔네요. 불요식 계약이다. 필요가 없다. 네, 특별한 요식 행위가 따로 필요 없는 계약. 그래서 영어로는 informa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정한 계약의 방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고 양측의 의사 표시로 충분히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배울 네, 청약이나 승낙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뭐 구두로 말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메일로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쌍무계약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양측이 의무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하는 의무, 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 또 유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주면 그 상대방은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무역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무역 계약은요. 거기에 따른 종속 계약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수출자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 둘이는 무역 계약을 하죠. 그럼 무역 계약을 위해서 돈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은행과의 계약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운송 계약도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물건을 보내는데 또 물건이 파손되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건 운송에 관련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누구한테 공급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급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수인은 자기가 그걸 수입을 해서 누구한테 또 납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입 대행이나 혹은 판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는 이 무역 계약을 보고 있지만 여기 무역 계약을 보고 있지만 이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계약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다음. 네, 됐고요. 자, 그다음. 무역에서는 무역은 종류를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하느냐 혹은 간접적으로 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 수입자가 직접 알아서 직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간접무역은 누군가 삼자가 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중개무역과 그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중기예무역 요것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개무역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보시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구조를 그냥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로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도 이 중국에는 미국 회사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중국 회사를 알려줘요. 그리고 양쪽이든 어느 한쪽이든 이렇게 소개를 근거로 이제 중개 수수료라고 할게요. 그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기의 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intermediat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비슷한 구조예요. 근데 좀 다른 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중개하는 회사가 얘네 둘의 그 정보는 서로 공유해주지 않고요. 화면 지울게요. 네. 자,
이 한국에 있는 회사가 얘한테 물건을 사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에 있는 회사한테 팔아요. 그리고 얘네 서로의 정보는 모르게 해요. 그거는 마치 보통 유통시장 보면 유통하는 회사가 누구한테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얘를 아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런 경우가 중개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개무역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한 3개 정도, 최소 3개 정도의 국가가 인볼브가 되곤 합니다. 자, 그 다음 통과무역, 스위치무역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역계약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또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적이냐 포괄적이냐에 따라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 마스터 컨트랙 이거 마스터라고 하는 단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개별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건, 한 건, 한 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그냥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계속 그냥 계속 구매를 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한 번, 한 번, 한 번이 아니고 이 전체에 대해서 그냥 큰 중요한 형태의 계약을 맺고요. 그때 실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만 스팟으로 또 이제 구체화를 하게 됩니다. 그죠? 바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인 경우에는 건건건 이렇게 개별로 계속 계약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바로 포괄계약 마스터 컨트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독점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독점 계약 그리고 비독점 계약. 자, 독점 계약이 더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뭘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뭐 독점 계약 이런 용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독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그 뭐 이태리에 있는 어떤 물건을 우리나라로 우리 수입업자가 누군가 수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얘한테만 판매를 하고 또 얘는 그 비슷한 물건에 대해서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얘한테만 수입을 할게. 서로 당신만에게 충성할게. 이렇게 계약하는 방식을 독점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exclusive. 네. 뭐, 뉴스에서도 뭐 취재할 때도 독점 취재, 뭐, 독점 독점 방송,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의 독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독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none이라는 단어가 붙이는데요. 이렇게 독점적인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무역계약을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 간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수출자가 이 수입자한테 어떤 물건을 살지, 그리고 수입자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지 그런 것들을 서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구두로도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같은 거 혹은 서로 착각이나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래할 때는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그 계약서를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그런 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는 어떤 물건을 살까? 그죠? 그다음에 어떤 품질로 사면 되겠냐? 그리고 얼마에 얼마를 기준으로 얼마에 사면 되겠냐? 그리고 또 뭐 얼마큼 얼마나 사면 되냐.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언제 선적할 건데? 뭐 이런 등등등. 뭐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클레임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아, 그리고 포장은 어떻게 해줘야 돼? 뭐 이런 내용을 그 구체적으로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요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너무 중요한 계약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기본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계약서 혹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수출입자 간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품질 조건 보도록 할게요. 품질 조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네요. 자, 품질, 어떤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할 것인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 자, 이거 샘플을 줄 테니 이것과 똑같은 물건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견본에 의한 매매라고 하고요. 영어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기에는 그냥 영어 나옵니다. 그냥 바로 영어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견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건을 인도하도록 약속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어떤 예시를 줬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주세요라고 해요. 자, 근데 똑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좀 정성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그 표현상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해석이 어렵기도 하고 좀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견본과 완전히 일치해 주세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요런 표현보다는 차라리 대체로 견본과 비슷한, 비슷한, 네, 이런 품질이면 됩니다라고 좀 융통성 있는 서로 양측의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샘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샘플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혹은 누가 그 샘플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러스 샘플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사용하는 샘플을 의미하고요. 혹은 반대로 수입자가 야, 우리 이렇게 만들어줘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의 샘플을 바이어스 샘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이 이제 충족이 되고 이제 그 서로 쌍방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느냐라고 샘플을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바로 오리지널 샘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그 샘플을 보고 야,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해서 다른 만약에 어떤 추가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약간 추가를 해서 혹은 어, 어떤 수정을 하거나 혹은 이런 것과 그럼 동일한 거 맞아라고 서로 비교를 할 때도 샘플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카운터 샘플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상표를 기준으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 마크를 기준으로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컴퓨터, 어떤 핸드폰, 어떤 옷 이런 뭐 명품옷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무슨 브랜드의 어떤 모델 번호 뭐 나는 이걸 사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트레이드 마크, 네, 상표를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례가 요 2번에 해당하는 상표에 의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전자제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규격이나 등급이 있잖아요. sales by type 아니면 grade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떤 규격이 통일되어 있거나 혹은 표준화된 어떤 규격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ISO 국제 규격이라던가 한국 규격 이렇게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기준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타입이나 그레이드를 이용한 거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샘플도 없고 뭐 타입도 없고 브랜드도 없어요. 네. 아주 세부적으로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정밀 기계나 혹은 그 맞춤형 선박이나 뭐 철도 차량이나 의료기구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샘플 만들기도 너무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특정 스펙을 정해서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계약을 하곤 합니다. 네. 설명서나 어떤 설계도, 명세서 이런 걸 기준으로 거래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명세서에 의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이게 나옵니다. 다른 것도 나오는데요. 얘가 주로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자, 요번에는 표준품에 의한 매매 보겠습니다. 요거는 sales by 스탠다드라고 해요. 스탠다드 용어 기억하시고요. 또 한국말로는 표준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언제 사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수출입자 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요. 똑같은 물건이 없어요. 네, 샘플도 없고요. 현재 현존하는 물건도 없어요. 그리고 견본 샘플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준을 자기네끼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품을 정한 다음에 실제로 받은 물건이랑 자기네가 기준으로 정한 그 표준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돈을 깎아준다거나 혹은 더 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 예가 될 수 있느냐 궁금하시겠죠? 바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 이건 매년 작황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수산물, 뭐 이런 원목 이런 것들은 당장 샘플이 없고 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준품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 용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가지고도 시험 나옵니다. 자, 그다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게요. 요번에는 그러면 표준품에 의한 매매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으로 활용을 하는가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말도 중요하고요. 영어도 중요하고 약어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 그 영어 보시면 당연히 약어 유추되실 것 같은데요. 평균적인 중급의 품질 조건이면 된다. 그렇다면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거래 조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얘는 곡물이나 혹은 과일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출하하는 그 선적 시점 혹은 그 장소에서 그 해당 계절에서 출하되는 물품의 보통급 있죠. 평균급, 평균 중등급이면 된다라고 합의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FAQ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적격 품질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판매가 적격한 물품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약어로는 GMQ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은 목재나 혹은 냉동어류 같이 외견만으로는 이게 정상인지 혹은 좋은 물품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재를 거래를 하는데 겉에는 아주 괜찮은데 안에는 다 썩어 있다거나 혹은 냉동 어류도 외견상으로는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에가 상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그, 그 판매하는 시장 있잖아요. 판매하는 시장에서 적격 판매할 수 있는 적당한 물품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USQ라고 해서요. 보통 품질이면 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자, 이 경우는 그 대상을 인삼이나 혹은 오징어, 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원면이나 실크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검사 기관이 따로 붙습니다. 이런 데는 뭐 원면 이런 거, 뭐 이불 이런 것만 보셔도 혹은 뭐 실크 이런 것만 보셔도 무슨 기관에 의해서 이거는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뭐 따로 태그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품질이면 되는 공인된 검사 기관이나 혹은 표준 기준에 의해서 보통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품질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처음 보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자꾸 보시다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 좀 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표준품 매매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FAQ, GMQ, USQ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자, FAQ는 fair잖아요. fair average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중등 품질이면 되는 것. 그리고 GMQ는 판매가 적격한 품질이어야 되는 것. 또 USQ도 역시 보통 품질이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점검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WT 같은 경우. 자, BWT는 요런 이 단어의 약자입니다. 뭐냐면 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해요. 그때 수입해서 바로 유통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구역, 뭐 예를 들어서 항이다, 혹은 공항이다. 이런 데, 뭐 예를 들어서요. 네, 이런 데에서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해요. 네, 물류 단지가 있겠죠? 그런 데다 일단 보관을 해요. 그래서 아직 수입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관한 후에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을 해서 이제 반출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물건을 이렇게 확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바로 BWT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 결제 시간에 배웠던 COD 있잖아요. 그 물건을 그 딜리버리 받고 이제 그 돈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들이 바로 대표적인 점검 매매 방식의 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의 결정 시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건이 이거 정상이야. 이거 아니면 하자가 있어. 라고 할 때, 그럼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 되냐. 선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양육, 양육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흔히 배에서 육지로 물건을 내리는 것. 네, 그것을 양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선적할 때를 기준으로 이게 품질이 우리가 요구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조건이 이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자, 아까 위에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표준품인 경우와 이제 한번 매치시켜 볼게요. 자, FAQ 같은 경우에는요, 선적 시점, 선적 장소에서 평균 품질이면 된다라고 우리는 아까 배웠죠. 그새 까먹었죠. 네, 아무튼 이렇게 FAQ 같은 경우에는 선적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선적 품질 조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육 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랜디드, 네, 그 양하항, 도착항에 도착한 이후를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품질이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어, 판단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GMQ 같은 경우에는요, 양육 품질이 되죠. 왜냐면 도착지에서 판매가 가능한 그런 물품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양육 품질 조건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번에는 곡물인 경우에 품질 결정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조건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Q, 딸래깔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곡물인 경우에는 매도인, 수출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배에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지는 조건을 의미를 합니다.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진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텀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는 호미를 의미하잖아요. 호밀은 이렇게 옛날부터 거래를 했대요. 이거는 도착할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RT 조건으로는 도착을 기준으로 이렇게 품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양육 품질 조건 있잖아요. 자, 이 라이텀이 결국에는 양육 품질 조건에 속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요, 이 위에 두 개 있잖아요. TQ와 RT. 요거 두 개를 은근히 섞은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SD, C 데미지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적을 기준으로 품질을 따지는 거지만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한 유손, 그러니까 그 물로 입은 손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도착까지 책임을 지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비 피해 혹은 물 손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나 혹은 빗물, 증기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이 ST 조건은요, 이제 혼합형 건품 조건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품질과 양육 품질 이 두 개를 둘 다 약간씩 혼합시킨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량 조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역 계약의 맛보기를 이제 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